정수야, 엄마야. 두고 가지 마. 40해를 키운 아들이 저를 눈보라치는 고속도로 한복판에 버리고 갔습니다. 영하 15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얼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사라져가는 벤츠의 붉은 미등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걸. 하지만 저는 죽지 않았어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반드시 살아서 내 발로 걸어서 저놈들 앞에 다시 나타나겠다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이 된 김명자라고 합니다. 평생 한복 장사하며 홀로 아들을 키워온 엄마로 산지 40해가 넘었어요. 이제 무거운 재봉틀 발판 밟는 것도 힘에 부치고 슬슬 쉬면서 살까 싶던 찰나에 제 인생이 통째로 뒤집어질 뻔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얼어 죽을 뻔한 끔찍한 이야기. 하지만 간신히 살아 돌아와 풀어놓는 저의 이야기 좀 들어보실래요? 40해를 넘게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기와집, 처마 끝이 군데군데 깨져나간 이 집에서요. 재봉틀 발판을 밟을 때마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온 방안을 채웠습니다. 예전엔 그 소리가 싫었어요. 시끄럽다고, 귀가 아프다고 투덜댔었죠. 그런데 요즘은 그 소리마저 없으면 이 집이 너무 조용해서 무섭습니다. 그날 저는 저녁 밥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라 반찬이랄 것도 없었어요. 김치 한 보시기, 계란말이 두어 점, 그리고 된장찌개 한 뚝배기가 전부였습니다.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벽에 걸린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오늘도 나 혼자 먹소.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대답이 돌아올 리 없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10년 전 그날처럼 환하게 웃고만 있었어요. 저는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에 걸린 것인지 외로움이 걸린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동네는 으슥한 골목 끝이라 차가 들어오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엔진 소리가 뚝 멈추더니 곧이어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며느리 혜진이가 두 손 가득 선물 상자를 들고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놈들이 마지막으로 집에 온 게 언제였던가요? 1년도 더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예요. 왜 그렇게 멀뚱멀뚱 쳐다보세요? 철수가 해에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혜진이가 뒤따라 들어오더니 선물 상자를 방바닥에 탁 내려놓았어요. 최고급 한우 선물 세트였습니다. 금박 글씨가 번쩍번쩍 빛났어요. 어머니, 이거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거예요. 어머니 생각나서 사왔어요. 혜진이의 목소리가 유난히 달콤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이 며느리가 시댁에 오면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빨리 가자고 눈치를 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상냥한 걸까요? 그래, 밥은 먹고 왔냐? 아이고, 어머니. 밥은 무슨요? 저희 어머니 밥 얻어먹으러 왔죠. 혜진이가 슬쩍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움찔했어요. 차갑고 매끈한 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물일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손이었죠. 어머니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요? 안쓰러워라. 제가 핸드크림 좋은 거 다음에 보내드릴게요. 저는 슬쩍 손을 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며느리의 시선이 따라붙는 것 같았어요.
왜인지 몸이 오싹해졌습니다. 밥상을 다시 차리는 동안 철수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모습이 이상했어요. 연신 누군가와 전화를 하며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분명 좋은 내용의 통화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엌 찬장을 정리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만요. 일주일만 더 주시면 된다니까요. 제발이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애원하는 투였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인가? 누구한테 저렇게 빌고 있는 건가? 혹시 빚이라도 진 건가? 철수가 전화를 끊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와 눈이 마주치자 금세 해실해실 웃었습니다. 어휴, 거래처에서 전화가 와서요. 요즘 일이 좀 바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오래 살았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이 어떤지 알았습니다. 시선이 흔들리고 입꼬리가 부자연스럽게 올라가죠. 철수가 딱 그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단골 미용실 앞을 지나가는데 원장이 손을 흔들었어요. 언니, 잠깐 들어와 봐요. 미용실 원장은 동네 소문의 진원지였습니다. 무슨 일이든 그 입을 거치면 온 동네에 퍼졌어요. 저는 마지못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요. 언니네 고향 땅 있잖아요. 거기 대형 리조트 들어선대요. 땅값이 10배는 뛸 거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있는 그 땅이요. 죽은 남편이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산 땅이었습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거들떠보는 사람도 없던 그곳이 개발 지역이 된다고요. 정말이에요? 그게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다 마다요. 시청 공무원한테 직접 들었어요. 조만간 공시된대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내외가 갑자기 찾아온 이유가 이것이었을까요? 설마 그럴 리가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그런 속셈으로 어미를 찾아왔겠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철수가 슬그머니 말을 꺼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헛기침을 했어요. 어머니, 그 강원도 땅 있잖아요. 제가 관리해 드릴까요? 요즘 세금도 복잡하고 어머니가 직접 챙기시기엔 너무 번거로우시잖아요. 저는 밥상 위 반찬을 뜯어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가 알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팔든 어떻게 하든요. 제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오래 참았던 말이 입 밖으로 터져 나왔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판다. 그 땅은 내 아버지가 평생 허리 휘어가며 번 돈으로 산 거야. 그게 나한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야.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철수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옆에 앉아있던 혜진이의 표정이 순간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찰나였어요. 금세 다시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뒤척이다 새벽녘이야 겨우 눈을 붙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혜진이가 태도를 바꿨어요. 찻잔을 들고 제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머니, 어젯밤 생각해 봤는데요. 땅은 안 파셔도 돼요. 저희가 욕심을 부렸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경계심을 높였어요. 대신요, 어머니 칠순 때도 제대로 못 챙겨드렸잖아요. 마음이 너무 쓰여서요. 강원도 온천 여행이나 다녀오시는 게 어때요? 혜진이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눈이었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국 간 손주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거든요. 여행 가시면 영상통화라도 연결해 드릴게요. 손주 이야기가 나오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7살짜리 손주 녀석을 본 지가 벌써 3년째였어요. 얼굴도 가물가물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저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출발 전날 저는 짐을 쌌습니다. 혜진이가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니, 가방은 제가 싸드릴게요. 아니다. 내가 할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혜진이가 서랍을 뒤지려 하는 것 같았거든요. 본능적인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짐을 싸다가 저는 인감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처음엔 가방 깊숙이 넣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문득 찝찝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죠. 저는 인감도장과 낡은 수첩을 속옷 안쪽 복대에 깊숙이 챙겨 넣었습니다. 가슴에 딱 붙어 있어야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목에 건 볼펜형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시장에서 단골 손님들 치수를 기록할 때 쓰던 물건이었어요. 습관처럼 매일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옷을 챙기는 동안 뒤에서 혜진이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궁상맞게 진짜. 빨리 좀 죽지.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귀가 어두워진 것도 아닌데 또렷이 들렸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마치 못 들은 척했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TV에서 기상예보가 흘러나왔어요. 강원 산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어요. 이 눈에 가도 되겠냐? 어머니, 괜찮아요. 이런 날 노천탕이 제 맛이에요. 벤츠 빌렸는데 안전하다고요. 철수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문패에 적힌 남편의 이름을 한참 바라봤어요. 왜인지 모르게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빨리 타세요. 철수의 재촉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골목 어귀에 서 있었어요. 반질반질하게 빛나는 차체가 왠지 낯설고 불길해 보였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천천히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관 뚜껑이 닫히는 것처럼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지옥 같은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검은색 벤츠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가죽 시트가 차갑고 딱딱하게 느껴졌어요. 분명 고급 승용차인데 왜 이렇게 불편한 걸까요? 차 안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앞좌석에 앉은 아들과 며느리의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40해 동안 키운 자식인데 왜 오늘따라 저렇게 어색해 보이는 걸까요? 출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철수가 운전석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리더니 중얼거렸어요. 이게 자꾸 삑삑거리네. 오작동인가 봐요. 저는 백미러를 통해 아들의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철수가 블랙박스 전원선을 뽑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선을 뽑는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왜 블랙박스를 끄는 걸까요? 렌트카인데 왜 굳이 녹화를 멈추는 걸까요? 혹시 뭔가 남기고 싶지 않은 게 있는 걸까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창밖을 바라보면서 외투 속에 손을 넣었어요. 목에 걸린 볼펜형 녹음기의 버튼을 몰래 눌렀습니다. 손가락 끝에 작은 돌기가 만져졌고
찰칵하는 미세한 소리가 났어요. 빨간 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옷깃으로 가렸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혜진이가 라디오 볼륨을 높였어요. 신나는 트로트 음악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음악 소리 사이로 앞좌석에서 나누는 속삭임을 놓치지 않았어요. 오늘 밤 확실해? 걱정 마. CCTV 없는 곳이야. 목소리가 작아서 또렷하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런 말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저는 눈을 감고 잠든 척했어요. 지금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는 본능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자.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제발 잘못 들은 거였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화장실이 급해졌습니다. 철수야, 휴게소 좀 들르자. 화장실 가야겠다. 아, 어머니. 조금만 더 가면 더 좋은 휴게소 있어요.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복잡해요. 철수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며 휴게소를 지나쳤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휴게소 간판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봤어요. 불안한 마음에 복대에 찬 인감 도장을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딱딱한 도장의 감촉이 그나마 제 마음을 붙잡아 주었어요. 남편이 살아생전에 만들어준 그 도장이 지금 제 가슴팍에 있다는 게 이상하게 위안이 됐습니다. 2번째 휴게소도 지나쳤습니다. 3번째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다시 말했어요. 철수야, 진짜 급하다. 아무데나 좀 세워라. 어머니, 진짜 조금만요. 거의 다 왔어요. 혜진이가 뒤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쩐지 섬뜩했어요.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웃지 않았거든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바라보는 짐승의 눈 같았어요.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원도 경계를 넘자마자 하늘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잔뜩 흐리던 구름 사이로 하얀 눈송이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솜털처럼 가볍게 날리더니 점점 거세졌습니다.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였어요. 앞유리에 눈이 쌓였다가 쓸려나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와이퍼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쓱싹 쓱싹. 그 소리가 이상하게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어머, 눈이 많이 오네. 괜찮겠냐? 괜찮아요, 어머니. 이 정도 눈은 금방 그쳐요. 철수의 목소리가 태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창밖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눈보라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에 눈송이들이 미친 듯이 휘날렸습니다. 마치 하얀 벌레떼가 달려드는 것 같았어요. 밤 9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차는 인적 드문 산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양옆으로는 깜깜한 숲이 펼쳐져 있었고 가끔 대형 화물차가 경적을 울리며 옆 차선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마다 차체가 흔들렸어요. 화물차의 굉음이 귀를 때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차가 고장나면 어떡하나. 불안한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갑자기 철수가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가 갓길로 빠져나가더니 급정거했어요. 저는 앞좌석 등받이에 머리를 부딪힐 뻔했습니다. 안전벨트가 가슴을 세게 눌렀어요. 차가 왜 이래? 타이어 터졌나? 철수가 놀란 척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짜 놀라움이 없었어요.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 어색했습니다. 억양이 부자연스럽고 표정도 어딘가 꾸며낸 것 같았어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제가 렌트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뒤에 타이어 좀 봐주시겠어요? 바람 빠졌나 확인 좀요. 저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왜 하필 이런 곳에서 차가 멈춘 걸까요? 왜 하필 저더러 밖에 나가서 확인하라는 걸까요? 주변에는 가로등 하나 없었습니다. 오직 눈보라만 미친 듯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내가 뭘 안다고 타이어를 봐. 내가 나가서 봐라. 아, 어머니. 저는 운전석에서 시동 걸고 있어야 해요. 이런 추운 날 시동 끄면 안 걸릴 수도 있거든요. 금방이에요. 잠깐만 봐주세요. 저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눈보라가 눈을 찔렀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핸드폰과 가방을 챙길 새도 없이 엉거주춤 차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이 눈에 푹푹 빠졌어요. 바람이 귀를 때리며 휘파람 소리를 냈습니다. 타이어를 들여다보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컥. 차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 순간 벤츠가 굉음을 내며 급출발했습니다. 바퀴가 헛돌면서 눈이 제 얼굴로 튀었어요. 차가 미끄러지듯 도로로 빠져나갔습니다. 붉은 브레이크 등이 번쩍 켜졌다가 꺼졌어요. 철수야, 철수야. 저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차를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눈길에 발이 미끄러졌어요. 비틀거리다가 그대로 아스팔트 위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졌어요.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큰 공포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손바닥에도 피가 났어요. 하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엄마 여기 있다? 철수야, 나 좀 데려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하지만 벤츠의 붉은 미등은 눈보라 속으로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눈물도 금세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진짜로 날 버리고 간 건가? 장난이겠지. 곧 돌아오겠지.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어요. 대신 옆 차선으로 대형 화물차가 경적을 울리며 쌩쌩 지나갔어요. 바람에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가드레일을 붙잡고 간신히 버텼어요. 화물차가 지나갈 때마다 일으키는 바람이 저를 쓰러뜨릴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가방도 차 안에 두고 내렸어요. 제 손에 남은 것이라고는 복대 안에 인감도장과 옷에 달린 녹음기뿐이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동전 하나 나오지 않았어요. 눈보라가 더 거세졌습니다. 옷깃을 파고드는 한기가 뼈를 애는 것 같았어요. 이가 딱딱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손발 감각이 점점 없어졌어요. 손가락을 움직여 보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려달라고 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은 눈보라 때문에 갓길에 웅크린 저를 보지 못했어요. 쌩쌩 달려가기만 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30분이 지났을까요? 콧물이 얼어붙었습니다. 속눈썹에 성에가 끼었어요. 온몸이 나무 토막처럼 굳어갔습니다. 눈을 뜨고 있기가 힘들었어요.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문득 먼저 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철수에게 밥을 먹이던 기억도요. 젖먹이 때부터 업어 키웠는데 걸음마 뗄 때 손잡아주고 학교 갈 때 가방 메어줬는데 그때 그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내가 짠 수의를 입고 눕는 상상이 스쳤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있는 것 같은 환각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는 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남편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나간다. 먼저 가서 기다려. 가드레일을 붙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눈 위에 쓰러졌어요. 차가운 눈이 볼에 닿았지만 더 이상 차갑다는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근했어요. 이게 죽음인가? 생각보다 편하구나.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내 새끼가 날 죽였구나. 돈 때문에. 그리고 눈이 감겼습니다. 어둠이 저를 삼켰어요. 눈보라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기억하는 그날 밤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하얀 지옥 한가운데서 저는 정말로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어쩌면 그 순간 한 번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40해 동안 피땀 흘려 키운 아들에게 버림받은 그 순간, 어머니로서의 제 마음은 분명히 죽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몸뚱이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수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어요. 따뜻했습니다.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분명 눈밭에서 얼어 죽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랫목에 누워 있는 것 같은 포근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천국인가? 저승인가? 남편이 데리러 온 건가? 의식이 아득하게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기를 반복했어요. 눈앞에 흰빛이 번쩍였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바로 귀 옆에서 외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웅얼거리는 소리처럼 들리다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누군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어딘가 다급하고 절박한 손길이었습니다.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속눈썹에 성에가 끼어서 눈이 붙어 있었습니다. 겨우 실눈을 떴을 때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너무 밝아서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살아있어. 빨리 담요 가져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굵직하고 우렁찬 목소리였어요. 저는 누군가의 품에 번쩍 안겨 올려졌습니다. 코끝에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채취가 스쳤어요. 거친 작업복의 감촉이 볼에 닿았습니다. 남자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 울렸어요. 쿵, 쿵, 쿵.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긴장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아득하게 스쳤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대형 트럭 조수석에 눕혀져 있었어요. 히터 바람이 얼굴을 간지렸습니다. 낡은 담요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담요에서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뽀송뽀송한 감촉이 피부에 닿았어요. 라디오에서 트로트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노래였어요. 예전에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 같았습니다. 본사, 여기 응급환자 발생. 갓길에서 노인 한 분 발견했어요. 저체온증 심각해 보입니다.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 중이에요. 운전석에서 남자가 무전기를 들고 다급하게 외치고 있었어요. 4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매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따뜻한 인상이었어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정신 좀 드세요?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조금만 버티세요. 남자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저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이 얼어붙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혀가 굳은 것 같았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트럭이 고속도로를 빠져나가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네온사인 불빛이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갔어요. 빨간 불, 파란 불, 노란 불. 형형색색의 불빛이 눈앞에서 어른거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15분쯤 지났을 때 트럭이 멈추더니 남자가 저를 다시 안아들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밝은 조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들것이 덜컹거리며 다가왔어요. 동상입니다. 체온 너무 낮아요. 34도예요. 링거 준비해. 가운 수액으로. 빨리. 의료진의 외침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가위로 얼어붙은 옷을 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싹둑 싹둑. 제가 아끼던 외투가 잘려나갔어요. 차가운 청진기가 가슴에 닿았습니다. 심전도 패드가 여기저기 붙었어요. 온몸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따끔거렸습니다. 동상에 걸린 손발이 녹으면서 그제야 통증이 밀려왔어요. 손가락 끝이 불에 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식이 끊겼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온몸에 뭔가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링거줄이 팔에 꽂혀 있었고 손가락에는 산소 측정기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코에는 산소 호스가 꽂혀 있었어요. 규칙적인 기계음이 귀에 들렸습니다. 삐, 삐, 삐. 제 심장 박동 소리였습니다. 아직 살아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정신이 드세요? 간호사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눈이 초롱초롱했어요. 여기가 어디죠? 제 목소리가 쉰 소리로 겨우 나왔습니다. 목이 칼칼했어요. 물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이에요. 사흘째 의식이 없으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사흘이라고요. 저는 사흘 동안 깨어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제야 눈보라치던 그날 밤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아들이 저를 버리고 간 장면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벤치의 붉은 미등이, 혜진이의 차가운 눈빛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던 차가, 철컥하고 문이 잠기던 소리가 귓전에 맴돌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간호사가 당황해서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어요. 소리 없이, 하염없이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쯤 됐을 거예요. 병실 문이 열리더니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를 구해준 그 남자였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트럭 운전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모님 깨어나셨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남자가 침대 옆으로 다가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모님이라고요. 저는 이 사람을 모르는데요. 아니,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눈매가 낯익었어요. 어딘가 기억 속에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아세요? 이모님,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저 동수예요. 강동수. 동수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25해 전이었어요. 제 한복가게 앞에 꾀재재한 청소년 하나가 며칠째 서성거렸습니다. 16살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은 때가 끼어 있었고 옷은 남루했습니다. 배가 고픈 게 눈에 보였어요. 눈동자가 굶주린 강아지 같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가게로 불러들여 따뜻한 밥을 먹였어요.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그 아이가 허겁지겁 먹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뒤로 그 아이는 제 가게에서 배달 일을 도우며 밥을 얻어 먹었어요. 3년을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가출 청소년이었어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였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는데 세상에, 동수야? 내가 그 동수란 말이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꾀죄죄하던 꼬마가 이렇게 듬직한 어른이 되어 나타난 거였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이모님. 저예요. 이모님이 그때 밥 안 먹여주셨으면 저 진작에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 은혜 평생 못 잊어요. 동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지금 뭐하고 사니? 물류회사 운영해요. 트럭 200대 굴리는 회사 대표예요. 저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불쌍하던 아이가 회사 대표가 됐다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날 밤에 왜 거기 있었어? 대표가 직접 트럭을 몰고 폭설 때문에 물류 대란이 났어요. 기사들도 다 막혀 있고 급한 의약품이 있어서 제가 직접 뚫으려고 나섰다가 이모님을 발견한 거예요. 갓길에 뭔가 쓰러져 있길래 혹시나 해서 세웠죠. 동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근데 이모님, 대체 왜 그런 곳에 계셨어요? 차도 없이 한밤중에 고속도로 갓길에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차마 아들이 버렸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존심이, 수치심이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마흔에 키운 자식한테 버림받았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그냥 길을 잃어서 화장실 가려다가 이모님, 동수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그 고속도로 갓길은 차 없이는 절대 갈 수 없는 곳이에요. 휴게소에서 걸어서 갈 거리도 아니고요. 제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는 말씀하셔도 돼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동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들이, 내 새끼가 날 버렸어. 말을 내뱉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억눌렀던 서름이 폭발했어요. 동수의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40해 동안 키운 자식한테 버림받은 서러움이, 배신감이,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동수가 제 등을 토닥이며 가만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등을 쓸어주기만 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고개를 들 수 있었어요. 이모님, 옷에서 이게 나왔어요. 동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제 볼펜형 녹음기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버튼을 눌러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화면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안 돼. 왜 안 켜져? 혹한의 배터리가 방전된 것 같아요. 회로도 얼어붙었을 거예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유일한 증거인데, 저놈들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인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모님, 걱정 마세요. 저희 회사 기술팀에 맡겨볼게요. 복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반드시 살려낼 겁니다. 동수가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다 말씀해 주세요. 누가 이모님을 버렸는지, 왜 그랬는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반드시 도와드리겠습니다. 동수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분노의 불꽃이었어요. 제가 아들 노릇하겠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못 넘어갑니다. 놈들을 반드시 부숴버릴 겁니다. 동수가 제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 손에서 전해지는 힘이 제 가슴에 불씨 하나를 지폈어요. 꺼져가던 삶의 의지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 그래,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저놈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줘야 해. 저는 동수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어요. 병실 생활 일주일째였습니다. 동상 입은 손발은 여전히 붕대에 감겨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해졌어요. 동수가 개인 병원 VIP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거렸어요. 화려한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날의 악몽을 꿨어요. 눈보라 속에서 사라지는 벤츠의 붉은 미등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점심을 먹고 멍하니 TV를 켰습니다. 병원 밥은 싱거웠지만 억지로 삼켰어요. 힘을 내야 했으니까요. 채널을 돌리다가 저는 그만 리모컨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뉴스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거든요. 철수였습니다. 제 아들 철수가 카메라 앞에 서 있었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코를 훌쩍거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옆에는 혜진이가 검은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 손수건을 쥐고 연신 눈가를 닦고 있었어요. 마치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처럼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살아만 계세요. 불효자가 기다립니다. 어머니 없이는 못 살아요. 제발이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까지 글썽거리고 있었어요. 저를 눈보라 속에 버리고 도망치던 그 남자가 지금 TV에서 효자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구역질이 났습니다. 위산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평소 치매 증상이 좀 있으셨어요. 휴게소에서 화장실 가신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저희가 잠깐 눈을 뗀 사이에요. 그때 왜 더 잘 챙겨드리지 못했는지 후회가 됩니다. 혜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치매라고요. 저를 치매 환자로 몰고 있었어요. 저 뻔뻔한 거짓말을 전국에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링거줄이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화면 아래에 자막이 떴습니다. 폭설 속 칠순 노모 실종, 가족들 애타는 호소.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철수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연기였어요. 티가 나는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TV를 보는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저 거짓 눈물에 속아 넘어가고 있을 거예요. 저는 TV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이 나쁜 놈들아. 너희가 날 버렸잖아. 하지만 TV 속 철수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시청자들은 저 거짓 눈물에 속아 넘어가고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동수가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TV 보셨군요. 동수야, 저것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치매라고? 내가 휴게소에서 사라졌다고? 저는 악을 썼습니다. 목소리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목이 아팠습니다. 이모님, 진정하세요. 혈압 오르시면 안 돼요.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저놈들이 경찰에 허위 실종 신고를 했더라고요. 이모님을 치매 환자로 몰아서 나중에 혹시 살아 돌아와도 아무 말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에요. 동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모님, 제가 좋은 소식 하나 가져왔어요. 동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제 볼펜형 녹음기였어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녹음기가 깨끗하게 닦여 있었어요.
기술팀이 살려냈어요. 회로가 많이 손상됐는데 밤새 붙잡고 간신히 복구했습니다. 음질이 완벽하진 않지만 들을 수 있어요. 동수가 녹음기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동수가 재생 버튼을 눌러줬어요.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라디오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선명해졌어요. 차 안에서 나눈 대화였습니다. 이 날씨면 1시간이면 얼어 죽어. 확실하지? 혜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CCTV 없는 사각지대야. 그냥 실종이야. 아무도 몰라. 철수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제 아들의 목소리가, 저를 죽이려고 계획하는 목소리가 너무 담담했어요. 마치 날씨 얘기하듯이. 늙은이 명줄도 기네. 진작 갔어야지. 땅값 나오면 강남 아파트부터 보러 가자. 응? 한강 보이는 대로. 두 사람이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붙잡은 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내 아들이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건가? 내가 키운 자식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피눈물이었어요.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이모님, 동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마치 피처럼 붉었습니다. 구름이 찢어지듯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내 생존 사실을 숨겨줘. 네. 저놈들이 나를 찾고 있잖아. 아니, 찾는 척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못 찾게 해줘. 내가 죽은 줄 알게 놔둬. 동수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제 눈에서 무언가를 읽은 것 같았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세요? 저놈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았잖아. 좋아. 그럼 나도 죽은 사람이 되어주지. 죽은 사람이 되어서 저놈들 뒤를 캐는 거야. 증거를 모으고 덫을 놓고 그리고 한 방에 끝장내는 거야. 제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예전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동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구조된 신원 미상 환자가 실종자 본인이 아니냐고요. 제가 막아볼게요. 제 지인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고맙다, 동수야. 그리고 이모님,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동수가 표정을 굳혔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인 것 같았어요. 서류 봉투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저놈들이 벌써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사람을 시켜서 알아봤는데 이모님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가고 있고 집도 내놓으려고 하더라고요. 땅도 금매로 팔려고 부동산에 연락했대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저놈들 목적은 처음부터 돈이었어. 내 재산이었어. 나를 죽이고 유산을 가로채려던 거야. 효도 여행이 아니라 고려장이었어. 근데 문제가 생겼대요. 무슨 문제? 인감도장이 없대요. 이모님 인감도장이 없어서 서류를 못 꾸미고 있대요. 인감증명서도 못 대고 위임장도 못 만들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더라고요. 저는 순간 가슴팍을 만졌습니다. 복대 안에 챙겨뒀던 인감도장. 그게 아직 제 품에 있었어요. 동수가 병원에서 제 소지품을 보관해뒀거든요. 그날 본능적으로 챙겼던 게 이렇게 쓸모가 있을 줄이야.
여기 있어. 내 품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저놈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법적으로. 동수도 웃었습니다. 희미한 미소였어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겠어요. 이모님이 살아있는 것도 모르고 도장도 없고 꼼짝을 못하는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동수야, 내일부터 재활운동 시작할 거야. 빨리 걸을 수 있게 돼야 해. 휠체어라도 타고 다닐 수 있어야 해. 이모님, 아직 몸이. 괜찮아. 저놈들한테 복수하려면 내가 먼저 일어나야지. 누워서 복수할 수는 없잖아. 악착같이 일어날 거야. 저는 링거줄이 꽂힌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직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강철처럼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저놈들 동태를 계속 살펴줘. 뭘 하고 다니는지, 누굴 만나는지 다 기록해둬. 사진도 찍어둬. 알겠습니다, 이모님. 제가 사람 붙여놓을게요. 심부름센터 아는 데가 있어요. 동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웠어요. 저놈들이 나를 죽이려 했으니 나도 저놈들을 죽여야 해. 물론 진짜 죽이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감옥에 보내고 모든 것을 빼앗고 완전히 파멸시키는 거죠. 복수를 위해서는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녹음 파일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날 밤 저를 버리고 간 장면이 찍힌 영상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다려라, 철수야, 혜진아. 엄마가 반드시 찾아갈 테니까. 너희가 나한테 한 짓 천배만배로 갚아줄 테니까. 병실 창문 너머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하얀 달이었어요. 그날 밤 저를 죽이려던 눈보라처럼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 달빛처럼 차갑게 빛나는 복수심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김명자는 그 고속도로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건 복수기예요. 아들에게 버림받은 어머니가 아니라 페르나를 심판하러 온 귀신이에요.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내 발로 걸어서 저놈들 앞에 나타나겠다고. 그리고 그 순간 저놈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그날 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복수의 꿈을 꿨습니다. 달콤한 꿈이었어요. 재활 치료를 시작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동상으로 손상된 발가락들이 욱신거렸어요. 특히 오른쪽 새끼발가락은 감각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제 다리를 주무를 때마다 비명을 삼켜야 했어요. 눈물이 찔끔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는 내 발로 걸어야 했으니까요. 휠체어에 의지해서라도 움직여야 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팔 돌리기, 다리 펴기, 발목 돌리기. 간단한 동작이었지만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점심 먹고 나면 복도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간호사 팔을 붙잡고 10걸음도 못 걸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혼자서 50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됐어요. 2주일이 지나자 복도 끝까지 갔다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00걸음이었어요. 동수가 거의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바쁜 사람인데 시간을 쪼개서 왔어요. 트럭 200대를 굴리는 회사 대표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도 과일을 가져오고 삼계탕도 사왔습니다. 어떤 날은 전복죽을 끓여왔어요. 직접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미안하다고 하면 손을 내저었어요. 이모님, 제가 살아있는 건 이모님 덕분이에요. 25해 전에 굶어 죽을 뻔한 저한테 밥 먹여주셨잖아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 이렇게 해주는데 피를 나눈 자식은 나를 죽이려 했어요. 세상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어요. 동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 갈색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입술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이모님, 저놈들 상황이 심각하더라고요. 무슨 일인데?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식일까?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제가 붙여놓은 사람이 알아낸 건데요. 저놈들이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에요. 4억 원이래요. 4억 원이라고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쓴 거야? 그 돈을 뭐에 썼대? 주식이랑 코인이래요. 대박 난다고 빚내서 몰빵했다가 다 날렸대요.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갚고 있대요. 사채업자들이 거의 매일 집에 찾아온다더라고요. 새벽에도 오고 한밤중에도 오고. 동수가 봉투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철순의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험상궂게 생긴 남자 둘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문신이 팔뚝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철수가 문틈으로 고개만 내밀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예전에 TV에서 눈물 흘리던 그 뻔뻔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겁에 질린 쥐새끼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저놈들이 이모님 재산을 그렇게 급하게 처분하려고 했던 거예요. 땅 팔아서 빚 갚으려고요. 이모님 땅이 개발 예정지라 몇십억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쓴 웃음이었어요. 그래, 그래서 나를 죽이려 했구나. 빚 때문에, 고작 돈 때문에 친어머니를 눈밭에 버렸구나. 40해 동안 키운 자식이. 근데 문제가 생겼대요. 또 뭔데? 인감도장이 없으니까 땅을 못 파는 거예요. 집도 못 팔고요. 등기 이전을 하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이모님이 실종 상태라 그것도 못 되거든요. 사채업자들은 이자 내놓으라고 닥달하고 돈은 안 생기고 완전히 궁지에 몰렸대요. 동수가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혜진이가 부동산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사진이었어요.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손짓이 격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저 며느리가 어제 이모님 옛날 집에 갔다더라고요. 내 집에? 왜? 인감도장 찾으러요. 집 안을 뒤졌대요. 서랍이란 서랍은 다 열어보고 장롱도 뒤지고 신발장까지 뒤졌대요. 이불 속도 뒤지고 쌀통도 열어봤대요. 근데 없으니까 발을 동동 굴렀대요. 악을 쓰면서 나갔다더라고요. 저는 가슴팍을 쓸어내렸습니다. 인감도장은 지금 이 병원 금고에 있었어요. 동수가 안전하게 보관해뒀거든요. 저놈들이 아무리 뒤져봤자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통쾌했어요. 그리고 이모님, 한 가지 더요. 동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표정이 더 굳어졌어요. 저놈들이 이모님 실종건을 곧 사망 처리하려고 한대요. 뭐라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무 급하게 일어나서 어지러웠어요.
침대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실종 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종 선고를 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 법적으로 사망한 것처럼 처리돼서 상속이 가능해진대요. 저놈들이 변호사를 만났다더라고요. 서류 준비 중이래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놈들이 나를 법적으로 죽이려 하고 있었어요. 진짜로 죽이는데 실패했으니 서류상으로라도 죽이려는 거였습니다. 이가 갈렸어요. 그게 얼마나 걸리는데? 원래는 5년인데 특별한 위험 상황에서 실종된 경우에는 1년으로 단축될 수도 있대요. 폭설 속 실종이니까 그걸로 밀어붙이려나 봐요. 1년이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1년 안에 저놈들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동수야, 블랙박스 영상 얘기했잖아. 그거 구할 수 있어? 그게요. 저놈들 차 블랙박스는 당연히 껐을 거예요. 이모님 말씀대로 그날 밤에 뽑는 걸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 그날 밤 고속도로에 다른 차들도 있었잖아요. 트럭이나 승용차들. 그 차들 블랙박스에 뭔가 찍혔을 수도 있어요. 특히 대형 트럭들은 블랙박스가 고화질이거든요. 제가 물류 일을 하니까 그쪽 네트워크가 있어요. 전국 트럭 기사들 모임에 연락해 볼게요. 희망의 불씨가 켜졌습니다. 다른 차의 블랙박스라. 그게 있으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모님, 오늘 손자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동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자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준이. 그 아이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피하고 있었어요. 생각하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민준이가 어떻게 됐어? 학교에 잘 다니고 있대요. 중학교 2학년이죠. 근데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더라고요. 부모가 맨날 싸우니까요. 사채업자들 오면 방에 숨어서 울기도 한대요.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이는 죄가 없었어요. 14살짜리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부모 잘못 만난 죄밖에. 철수가 내 손자를 이용해서 나를 속인 건 맞지만 민준이 자체는 그냥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다며 울던 그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애는 나중에 생각하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어요. 복수가 먼저였습니다. 민준이 문제는 모든 게 끝나고 나서 생각해야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모님. 동수가 일어섰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 변호사 한 분 모시고 올게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받아 보시죠. 이런 일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요. 다음 날 오후 3시 동수가 데려온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최영미. 날카로운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명함에는 법무법인 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악수를 하는 손이 단단했어요. 어머님, 녹음 파일 들어봤습니다. 명백한 살인 미수죄에 해당합니다. 영미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이죠. 이 녹음만으로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어요. 살인 미수에 유기치사 미수까지. 하지만 더 확실하게 하려면 추가 증거가 있으면 좋겠어요.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같은 거요. 지금 찾고 있어요. 동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어머님,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게 있어요. 뭔데요? 생존 신고요. 실종 선고가 나기 전에 어머님이 살아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알려야 해요. 그래야 저놈들의 사망 처리 시도를 원천 봉쇄할 수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생존 신고를 하면 제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게 돼요. 그러면 저놈들도 알게 될 거예요.
놀라겠죠. 겁이 나겠죠. 하지만 동시에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도 있어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증거를 더 모으고 나서 한꺼번에 터뜨리고 싶어요. 저놈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막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지 않게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3개월 안에는 결정하셔야 해요. 영미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어요. 한복 가게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남편이 웃으며 차를 가져다 줬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어요. 하지만 깨어나면 현실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한 늙은 어머니, 복수를 꿈꾸는 여자, 그게 지금의 저였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오늘도 재활 운동을 해야 했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복수를 향해 걸어가야 했어요. 기다려라, 철수야. 내가 나를 버린 그 고속도로에서 나는 다시 태어났어. 더 강하게, 더 차갑게. 그리고 이제 내 차례야. 퇴원한 날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송이를 보자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온몸이 움찔했습니다.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이 복수의 의지를 더 불태워줬어요. 동수가 마련해준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12층짜리 건물의 8층이었어요. 원룸이었지만 깔끔했습니다. 창문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저녁이면 다리 위로 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동수회사 명의로 계약해서 제 이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완벽한 은신처였습니다. 이모님, 여기서 당분간 지내세요. 필요한 건 다 갖춰놨어요. 동수가 냉장고를 열어 보여줬습니다. 반찬통이 가득 차 있었어요. 김치, 멸치볶음, 장조림, 시금치나물.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25해 전에 그 굶주린 소년에게 해줬던 음식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 동수야. 내가 없었으면 나 진작에 죽었을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저놈들한테 본때를 보여줘야죠. 동수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사한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녁 6시쯤 동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어요. 이모님 찾았어요. 블랙박스 영상 찾았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짜야? 어디서? 그날 밤 고속도로 지나던 트럭 기사분이 계셨어요. 전국 물류동호회에 수백을 올렸더니 연락이 왔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 후 동수가 노트북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옆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함께 있었어요. 검게 그을린 얼굴에 투박한 손.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트럭 기사라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이모님, 이분이 김태수 기사님이에요. 그날 밤 같은 구간을 지나셨대요. 태수 기사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걸걸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날 밤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뉴스에서 실종 기사 보고 혹시나 해서 블랙박스 확인해 봤는데 뭔가 찍혀 있더라고요. 이상해서 지우지 않고 뒀습니다. 동수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어두운 고속도로가 나타났어요.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화면 구석에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9시 42분. 제가 버려진 바로 그 시간대였어요. 트럭이 천천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방에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났어요. 갓길에 서 있었습니다. 비상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벤츠였습니다. 철수의 차였어요. 그 차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차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밖으로 나왔어요. 작은 체구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였어요. 화면 속에 제가 비틀거리며 차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어요. 눈밭에서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차가 갑자기 출발했습니다. 저를 두고 타이어가 눈을 튀기며 도로로 빠져나갔어요. 화면 속에 제가 손을 흔들며 뛰어갔습니다. 입이 벌어지는 게 보였어요. 뭔가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화면 속에 제가 눈밭에 쓰러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추위, 공포, 절망. 그 모든 감정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여기 보세요, 이모님. 동수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차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철수 차 번호가 맞았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또렷했어요.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에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철수와 혜진이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이거면 저놈들 잡을 수 있어요.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흥분한 것 같았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김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 좀 증거로 써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도 그날 이상하다 싶었어요. 눈보라 치는데 갓길에 사람을 내려놓고 가버리더라고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나쁜 놈들. 태수 기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먹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증인으로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죠. 필요하면 법정에도 가겠습니다. 저도 자식 키우는 아버지인데 어떻게 부모한테 그런 짓을 해요. 저는 태수 기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세상에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목이 메어서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상을 수십 번 돌려봤습니다.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녹음 파일에 블랙박스 영상까지. 저놈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영미 변호사가 오피스텔로 찾아왔습니다. 영상을 보더니 눈이 반짝거렸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완벽해요. 이 정도면 살인미수로 기소할 수 있어요. 검찰이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건 확실한 증거예요. 언제 고소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요. 하지만 어머님,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영미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인 것 같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문제요? 어제 저놈들이 법원에 실종 선고 청구서를 냈어요.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영미 변호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뭐요? 저놈들이 어머님 생존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 알아봤는데 며느리가 병원들을 돌아다니고 있대요. 그날 밤 근처 병원들 응급실 기록을 뒤지고 있다더라고요. 혹시 누군가 구조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혜진이가 벌써 눈치를 챈 거예요. 생각보다 빠르고 영악한 년이었습니다. 독사 같은 년이었어요. 동수 씨가 어머님을 구조한 병원은 제 지인 병원이라 기록을 숨겨뒀어요. 신원 미상으로 처리해뒀거든요. 하지만 영원히 숨길 수는 없어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놈들이 먼저 치고 들어오기 전에 내가 먼저 쳐야 했어요. 선수를 빼앗기면 안 됐습니다. 바로 고소합시다. 오늘 당장. 알겠습니다. 서류는 다 준비해뒀어요. 경찰서로 가시죠. 저는 옷장에서 깨끗한 옷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흰 블라우스,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머리도 빗어 올렸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한 달 전에 저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볼살이 빠지고 광대뼈가 도드라졌어요.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동수가 물었습니다. 이모님 괜찮으세요? 떨리지 않으세요? 안 떨려. 오히려 후련해. 드디어 시작이구나 싶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바삐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마다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저는 눈밭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살아남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형사과 사무실은 어수선했습니다. 전화벨 소리, 키보드 치는 소리, 사람들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어요. 담당 형사는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박정호. 날카로운 눈매였지만 말투는 부드러웠어요.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네요. 아드님이 어머님을 유기했다고요? 네, 형사님. 증거 다 있습니다. 영미 변호사가 서류와 USB를 내밀었습니다. 녹음 파일과 블랙박스 영상이 들어 있었어요. 정호 형사가 헤드폰을 끼고 녹음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리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그의 눈이 커졌어요. 영상이 끝나자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어머님,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네. 하지만 이제 힘든 건 저놈들 차례예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호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수사 착수하겠습니다. 피의자들 소환할게요. 내일 당장 연락할 겁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오랜만에 맑은 날이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이모님,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동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저놈들이 경찰 소환장 받으면 얼마나 놀랄까.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통쾌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살아서 자기들을 고소했다는 걸 알면 그 얼굴이 어떻게 변할까? 혜진이가 병원을 돌아다니며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이미 저는 한 발 앞서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놈들이 어떻게 발버둥 칠지 몰랐어요.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됐습니다. 동수야, 저놈들 감시는 계속해줘. 도망가거나 증거 인멸하면 안 되니까. 걱정 마세요. 이미 사람 붙여놨어요. 24시간 감시 중이에요. 동수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그날 밤의 눈보라가 거짓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복수할 차례였습니다. 기다려라, 철수야. 경찰이 너희 집 문을 두드릴 거야. 그때 내 얼굴을 꼭 보고 싶구나. 고소장을 접수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8시에 동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어요. 이모님, 지금 저놈들 집에 경찰이 갔어요. 체포영장 들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온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떨림이었어요.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떨림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감시하던 사람이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철수가 잠옷바람으로 끌려 나왔대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혼이 나간 것 같다더라고요. 혜진이는 악을 쓰면서 저항했는데 수갑 채워졌대요. 경찰한테 욕까지 했대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새벽같이 경찰이 문을 두드리고 잠에서 깬 철수가 어리둥절해하는 얼굴, 혜진이가 발버둥 치며 소리 지르는 모습, 이웃들이 창문을 열고 구경하는 모습, 통쾌했습니다. 그날 밤 저를 눈밭에 버릴 때 저놈들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겠죠. 민준이는 어떻게 됐어? 학교 가기 전이라 집에 있었대요. 부모가 끌려가는 걸 봤대요. 현관에서 울고 있었다더라고요. 경찰이 이모한테 맡기고 갔대요. 가슴이 찔끔 아팠습니다. 민준이는 죄가 없었어요. 14살짜리 아이가 부모가 수갑 채워져 끌려가는 걸 봤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모의 죄를 자식이 대신 받을 수는 없지만 그 여파는 피할 수 없는 거였어요. 이모님, 오늘 경찰서 가실 거예요? 당연하지. 저놈들 얼굴 봐야지. 내가 살아있다는 걸 직접 보여줘야지.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옷장에서 검은색 정장을 꺼냈어요. 장례식에 입는 옷 같았습니다. 어쩌면 맞는 말이었어요. 오늘은 철수와 혜진이의 장례식이니까요. 사회적 죽음의 날이니까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예전의 순한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영미 변호사와 동수가 함께였어요. 형사과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호 형사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피의자들 조사 중입니다. 둘 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치매 운운하면서요. 곧 대질 신문할 건데 참여하시겠어요? 네, 하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단단했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조사실 앞에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문 너머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혜진이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히스테릭한 목소리였어요. 누명이에요. 저희가 왜 그래요? 어머님이 치매가 있으셔서 그런 거라고요. 휴게소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여전히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가 갈렸습니다. 전현이 끝까지 발뺌을 하는구나.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정호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천천히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형광등 불빛이 환했습니다. 철제 책상 앞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철수와 혜진이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철수가 먼저 저를 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귀신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혜진이도 저를 봤습니다. 그 순간 혜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철수가 겨우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철수 앞에 섰습니다.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40해 동안 키운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젖 먹이고 기저귀 갈고 밤새 안아주며 키운 아이였어요. 열이 나면 밤새 이마에 물수건 올려주고 등록금 대느라 허리 휘도록 일했습니다. 장가 보내느라 없는 살림 털었어요. 그런데 이놈이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철수야.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내가 그날 밤 뭐라고 했는지 알아? 늙은이 명줄도 기내 진작 갔어야지. 그렇게 말했지? 철수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게 다 녹음돼 있어. 내 목소리로, 내 며느리 목소리로. 1시간이면 얼어 죽는다고 킥킥거리던 거 다 들었어.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조사실에 철수와 혜진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가 이 날씨면 1시간이면 얼어 죽어. 확실하지? 늙은이 명줄도 기네. 진작 갔어야지. 땅값 나오면 강남 아파트부터 보러 가자. 철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온몸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이는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어요. 눈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뉘우침은 없고 분노만 가득했어요.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도 있어. 다른 차에서 찍은 거야. 내가 나를 갓길에 내려놓고 도망치는 장면이 다 찍혀 있어. 번호판까지 선명하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빚에 쫓기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협박하고 집에까지 찾아오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철수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콧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눈밭에서 얼어 죽어가면서 느꼈던 절망이 떠올랐어요. 아들이 나를 버렸다는 배신감이, 그 고통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가. 죄송하다고? 내가 죄송하면 내가 안 죽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서리가 내렸어요. 내가 그날 밤 나를 버릴 때 나는 눈밭에서 기어다니면서 살려달라고 빌었어. 지나가는 트럭들한테 손 흔들면서. 아무도 안 멈춰줬어. 손발이 얼어붙고 눈물이 얼굴에서 얼어붙고 얼어 죽어가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내 새끼가 날 죽였구나. 그 생각뿐이었어. 40해 키운 내 새끼가 밤새전 물리고 등에 업고 다니고 손 꼭 잡고 유치원 데려다 주던 내 새끼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서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철수가 벌떡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박았어요.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철수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아들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예전에는 저렇게 작지 않았는데 언제 저렇게 초라해졌을까?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법정에서 받아라. 나한테 빌지 마.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철수의 통곡 소리가 들렸어요. 혜진이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깨물고 있었어요. 눈빛의 뉘우침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저녀는 끝까지 반성을 모르는 년이었어요. 조사실을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동수가 부축해줬어요. 이모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좀 힘이 빠져서.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통쾌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 복수를 잃었는데 왜 기쁘지 않을까? 이모님, 울어도 돼요. 참지 마세요. 동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40에 키운 자식을 경찰에 넘긴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영미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검찰 송치될 거예요. 구속 기소 확실합니다. 살인 미수에 유기치사 미수, 최소 징역 5년에서 7년 나올 거예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그날 밤의 눈보라가 거짓말 같았습니다. 차에 타려는데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어요.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헐떡거리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가방도 없었어요. 할머니, 살아계셨어요? 정말이에요?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 몰랐어요. 엄마 아빠가 그런 짓 할 줄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진짜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없어졌다고 했을 때 매일 울었어요. 민준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저도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14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죄 없는 아이였어요. 알아, 민준아. 할머니가 다 알아. 내 잘못 아니야. 저는 민준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이번에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건 그로부터 6개월 후였습니다. 늦가을이었어요. 법원 앞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흩날렸어요.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수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미수죄와 존속 유기치사 미수죄가 적용됐어요. 혜진이는 징역 5년이었습니다. 공모 혐의가 인정됐어요. 둘 다 법정에서 울며 반성한다고 했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안경 너머로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피고인들은 침몰을 폭설이 몰아치는 고속도로 갓길에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려 했습니다. 이는 인륜을 저버린 폐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판결문을 읽는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철수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법정을 나오니 햇살이 따스했어요.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동수가 옆에서 팔을 잡아줬어요. 이모님, 끝났네요. 그래, 끝났어.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허전하기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달려온 복수의 여정이 끝났으니까요.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이모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할까?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72의 나이에 새 출발이라니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잖아요. 글쎄, 일단 민준이부터 챙겨야지. 민준이는 지금 제가 맡고 있었어요. 철수 부부가 구속되면서 갈 곳이 없어진 아이를 제가 데려왔습니다. 오피스텔이 좁아서 투룸 빌라로 이사했어요. 민준이 방을 따로 만들어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부모를 감옥에 보낸 할머니와 함께 사는 게 아이한테 얼마나 힘들까 걱정됐거든요. 밥상 앞에 마주 앉아도 말이 없었어요. 눈도 잘 안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의외로 잘 적응했어요. 할머니, 저 이해해요.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잖아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밥상 앞에 마주 앉아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14살짜리 아이가 그런 말을 하다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할머니 때문에 내 부모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미안해할 거 없어요.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밤새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나빴어요. 민준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저 진짜 많이 울었어요. 매일 밤 울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안 울더라고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안 슬퍼하지? 왜 장례도 안 치르지? 왜 할머니 사진도 안 꺼내보지?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할머니가 정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버린 거라는 거. 경찰이 와서 말해줬을 때 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내 부모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어린아이의 손이었습니다. 민준아, 넌 다른 사람이야. 부모 잘못이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착한 아이야. 할머니가 보증해. 할머니.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된장찌개가 식어버렸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날 밤 이후로 민준이와 저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땅을 팔기로 한 거예요. 리조트 개발업체에서 좋은 가격을 제시했거든요. 50억 원이었습니다.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이었어요. 이모님, 정말 파실 거예요? 그 땅 엄청 오를 텐데요. 동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그 땅 붙잡고 있으면 뭐해? 거기 볼 때마다 철수 생각날 텐데. 그놈이 그 땅 때문에 나를 죽이려 했잖아. 차라리 팔고 새 출발하는 게 나아. 돈이 뭐라고 사람 목숨까지 빼앗으려 했어. 그런 땅에 미련 둘 필요 없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련은 없었어요. 그 땅에는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더 많이 묻혀 있었습니다. 땅을 판 돈으로 여러 가지를 했어요. 먼저 민준이 학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대학 갈 때까지 쓸 돈이요. 적금으로 넣어뒀어요. 그리고 동수한테 5억 원을 건넸습니다. 동수는 펄쩍 뛰며 거절했어요. 손사래를 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모님, 이건 못 받아요.
저는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알아. 그러니까 주는 거야. 내가 없었으면 나 죽었어. 그 눈밭에서 얼어 죽었을 거야. 이건 은혜 갚는 거야. 제발 받아줘. 하지만 거절하면 화낼 거야. 진짜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수가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뭘, 25해 전에 밥 한 끼 먹인 게 이렇게 돌아왔네. 인생 참 묘해.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었어요. 나머지 돈으로는 작은 한복 가게를 열었습니다. 예전에 운영하던 가게 근처였어요. 10평짜리 작은 가게였지만 제겐 충분했습니다. 간판을 달던 날 저는 한참을 올려다봤어요. 명자 한복. 금색 글씨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예뻐요. 글씨가 멋있어요. 민준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달려온 거였어요. 교복 차림이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헐떡거리고 있었어요. 그래,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해. 저는 민준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이 아이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삶의 이유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가게 개업 첫날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바느질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비단에 술을 놓으면서 예전에 하던 대로 손끝에서 꽃이 피어났습니다. 모란꽃, 연꽃, 매화. 40해 동안 손에 익은 솜씨가 아직 살아있었어요. 바늘이 비단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동수가 찾아왔어요.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도 함께였어요. 이모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슨 날인데? 이모님이 살아난 지 딱 1년 되는 날이에요. 제가 고속도로에서 이모님 발견한 날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지옥 같던 밤이 벌써 1년 전이라니.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어요. 새 생일이네요. 다시 태어난 날. 동수가 케이크 위에 초를 꽂으며 말했습니다. 초에 불을 붙였어요. 작은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민준이가 손뼉을 쳤어요. 할머니, 소원 빌고 보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소원이라. 뭘 빌까? 1년 전만 해도 복수만 생각했어요. 저놈들을 무너뜨리는 것만.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민준이가 대학 가는 거 보고 싶어요. 동순의 아이들 결혼하는 것도 보고 싶어요. 내년 봄에 진달래 피는 것도 보고 싶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후하고 초를 불었습니다. 불꽃이 꺼졌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뭘 비셨어요? 비밀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동수도 웃었어요. 민준이도 웃었습니다. 작은 가게 안에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어요. 1년 전이었다면 무서웠을 거예요. 온몸이 얼어붙던 그 밤이 떠올랐을 테니까. 하지만 지금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냥 눈이었어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니까요.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쳤어요. 눈송이 하나가 손바닥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금세 녹아버렸어요. 봄이 오겠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와 동수가 옆에서 웃었어요. 그래요. 봄은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춥고 긴 겨울도 끝이 있어요. 눈보라가 아무리 사나워도 결국 멈추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걸 온몸으로 배웠어요. 그 고속도로 갓길에서 가끔 철수 생각이 나요. 감옥에서 뭘 하고 있을까? 반성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원망하고 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미움은 나를 더 아프게 하니까요. 그냥 남남이 된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혜진이는요. 그녀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끝까지 반성 안 하던 그 눈빛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녀의 인생이에요. 제 인생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앞만 보기로 했습니다. 민준이를 잘 키우는 게 남은 제 할 일이에요.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서 좋은 어른이 되는 걸 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부모의 잘못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저는 그 봄을 기다리며 살아갈 겁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며 오늘도 내일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아들에게 버림받고 죽을 뻔하고 복수하고 다시 일어선 늙은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끝은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저처럼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